배달의 물론 민족 가계 주문. 대출,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자가 대출하는 것 중에는요, 가계 부채하고 개인 사업자 대출하고 이게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가 자영업자 대출이고 어디까지가 가계 부채인지 이게 구분하기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좀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중복 안 되는, 앞서 말씀드렸던 개인 사업자 대출 314조, 이거는 분명히 안 겹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자영업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 불이행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자영업자는 작년 올해 정부 정책에 아주 혹독한 망치를 맞았어요. 작년에 16.4% 최저임금 올랐죠. 올해 10.9%에다가 주휴수당 포함하면 33% 올랐죠. 자영업자가 살 수가 없어요. 이대로 가면 자영업자는 폭망 그 자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청와대에서 자영업자 만남을 했을 때도 참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요, 임금 동결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은요, 결국 최저임금은 오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왜 불렀는데요? 지금 자영업자는요,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는 현장에서 알잖아요.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거기에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인건비 자체로 봐서는 뭐 얼마나 올랐겠어, 최저임금 안 죽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요, 이게 인건비만 오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보면요, 왜냐하면 재료값이 엄청 올랐어요. 거기도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올려서 달라 하거든요. 그죠? 저도 식당을 하기 때문에 식재료를 사야 됩니다. 뭐 식재료 아시다시피 쌀값만 하더라도 27% 이상 올랐습니다. 그죠? 뭐 고기, 소고기 지금 10.5% 올랐습니다. 저한테는 다 오릅니다. 원재료가, 재료값이 엄청 올랐어요. 어디 그뿐이에요? 배달값은 얼마나 올랐어요? 물류비, 배달비도 엄청 올랐어요. 예, 낸 인건비 오르지. 그것만 올랐으면 제가 말도 안 합니다. 세금은 또 얼마나 올랐어요? 배달의 민족 주문. 세금은 배달의 민족 주문. 세금은 배달의 민족 뭐 주문. 단순하게 봐서 보유세만 배달의 오른 게 민족 아니에요. 주문.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만 배달의 오른 게 민족 아니라니까요. 주문. 세금 중에 배달의 준세금이라고 민족 할 수 있는 주문. 우리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임차료, 배달의 민족 임대료도 주문. 아마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사면초가예요. 사면초가. 완전히 정글 속에도 아니에요. 이건 북극이에요. 북극에 내 혼자 뚝 떨어져 나와서 이제 얼어 죽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얼어 죽기. 상황이 지금 그렇게까지 가 있다니까요. 채무 불이행자가요, 연체가 90일 이상, 이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27,917명입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자가 194만 6,113명이에요. 1.3%, 1.43%. 넣는다는 거예요, 넣는다는 거. 채무 불이행. 돈 안 갚는다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입니다. 이건 채무 불이행. 이자 불이행이 아니에요. 이자 불이행이 아니에요. 채무 불이행이 1.44%가 됐어요. 이게 2017년 말에는요, 1.32%였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0.11%포인트 올랐습니다.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해 1분기만 하더라도 1.36%예요. 2분기는 1.39%, 3분기는 1.41% 올랐죠? 4분기는 1.43% 또 올랐어요. 채무 불이행 비율이 말입니다. 배달 가장 완료하였습니다. 취약하다는 거예요. 2600조 중에 말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기 말입니다. 아마 영세 중소기업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취약한 곳에는 위기라는 놈이 찾아와서 타격을 준다고 그랬죠. 찌른다고 그랬죠. 지금 자영업자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는, 솔솔 나오는 게 그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는 지금 디폴트 많이 하고 있거든요. 못 내겠다 이거예요. 못 내겠다. 와우. 연도별로 봐도요. 배달 완료하였습니다. 자영업자 채무 불이행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2014년 말에는 1.59%였습니다. 2015년 말에는요 1.43%, 2016년 말에는 1.36%. 배차되었습니다. 좀 하향 안전화 이렇게 돼 가는 것 같죠. 그런데 2017년을 기점으로 이게 확 급증합니다. 확 1.43%로 말입니다. (2018년에서) 1.43%죠. 근데 이제 이게요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좀 더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다 위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에도 저소득 저신용 자영업자들의 연체가 더 많아져요.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신용등급 최하위 등급이 10등급이거든요 10등급의 채무 불이행자 비율이 2017년 말에 53.14%였어요. 53.14%. 결국 10등급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반 이상이 안 갚는다는 거죠. 배달의 근데 민족 이게 주문. 배달의 작년에는요, 민족 주문. 58.10% 배달의 민족 늘었습니다. 주문. 4.96%. 배달의 민족 올해는 주문. 올해는 더 배달의 심화될 수도 민족 있다는 주문. 올해는 배달의 9등급도 민족 비슷합니다. 주문. 9등급도 배달의 민족 조금 주문. 개선됐어요. 배달의 민족 주문. 1.2% 배달의 포인트로 개선이 민족 됐는데 주문. 8등급은 더 악화됐습니다. 배달의 민족 0.36% 주문. 더 악화됐습니다. 배달의 민족 소득 주문. 수준으로 봐서도요. 배달의 민족 연소득 주문. 5천만 원 이하, 배달의 민족 그죠? 주문. 5천만 원 이하 배달의 민족 주문. 중저소득이라고 배달의 하나요? 민족 여기가 주문. 연체율이 두드러졌습니다. 배달의 민족 야. 주문. 배달의 민족 주문.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 버는 사람들이 0.27%로 가장 컸고요. 1천만 원 이하가 0.16%였습니다. 나이로 보면요. 40대예요. 40대. 40대 채무 불이행자 비율이 0.24%포인트 가장 컸습니다. 그 다음이 30대고요. 그 다음이 50대입니다. 30대는 0.12%포인트예요. 50대는 0.08%포인트고요. 자, 이제 대충 큰 부채 윤곽은 잡히시죠? 가계부채라는 건 단순하게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것만 가계부채가 아니다. 가계부채라는 건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단순 가계부채와 또 전세부채를 포함시켜야 되고요. 여기에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대출도 포함시켜야 된다. 314조 원. 플러스 미지급 카드값도 포함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면 2600조가 된다. 2600조는요, GDP로 봤을 때는 거의 말입니다. 대한민국 GDP에 거의 2배에 육박합니다. 2배. 2배에 육박한다고요. GDP에 2배에 육박한다는 것은 부채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가장 세지요. 그죠? 중국이 우리보다 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게 중국인데, 그 다음이 이제 우리거든요. 실제 1600조면요. 배달 완료하였습니다. 이 깡통, 그러니까 전세 부채 자체가 지금 깡통 주택으로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잖아요. 여기까지 생기면 금융위기는 생각보다가 저는 안 온다는 주의예요. 저는 절대로 금융위기까지는 안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2600조 중에 이게 한 곳만 이렇게 뚝 무너지면 거기에 덩달아서 도미노처럼 쫙 번지거든요. 이게
자영업자의 부채 600조, 지금 여기 나온 거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314조고요. 근데 600조 정도 된다 그래, 자영업자가. 그러면 600조 정도 되는 자영업자의 부채가 무너진다. 가계부채로 연결되겠죠, 그죠? 어차피 뭐 자영업자라는 게 절반 이상이 섞여 있으니까. 그러면 가계부채가 연결되면 가계부채까지도 디폴트, 채무불이행자가 나타나. 그러면 금융권까지 확대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금융권까지 확대가 되자마자 금융기관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나빠지고, 그죠? 빠름, 나빠지면 이게 빠름, 금융위기라는 거예요. 네. 금융기관이 나빠지면 돈 대출한 거 회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업에 대출했던 뭐 어디에 대출했던 자꾸 회수하려고 들 거예요. 돈 갚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빨리 회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회수를 하는 순간 기업은 기업대로, 가게는 가게대로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경제 위기입니다, 이게. 네. 근데 그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은 솔직히 안 합니다. 말씀드리지만 위기는 안 와야 돼요. 위기가 와서는 안 돼요. 또 IMF 외환위기 같이 2008년 금융위기 같이 그렇게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겪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거 좀 경계 좀 하자, 준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가계부채가 언제부터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사실 가계부채는요,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참, 저는 그때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나는데, 기사를 쓸 때 뭐 이자율이 엄청 낮았잖아요, 그죠? 이자율이 낮았다는 것은 빚내서 집 사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데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름을 따서 초이노믹스라고 그러죠. 초이노믹스. 그죠? 초이노믹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2014년에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전히 진짜 엄청나게 풀고요. 그 다음에 금리를 엄청나게 싸게 했습니다. 2014년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빚을 내서. 게다가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부동산이 떨어지면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떨어져. 부동산이 자꾸 올라가. 그러니까 자꾸 빚내서 사는 거죠. 자꾸 빚내서.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초이노믹스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고 다음 정부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도 이게 배달의 민족 주문. 가계부채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그래서 주문.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생각한 게 배달의 지금 민족 부동산에 주문. 대한 대출 규제입니다. 배달의 거미줄. 민족 주문. 거미줄 규제가 바로 그 배달의 규제예요. 민족 주문. 문제는 지금 배달의 민족 규제를 주문. 너무 세게 하고 있다는 세게. 배달의 민족 이렇게 주문. 거미줄처럼 규제를 배달의 해버리면 민족 주문. 배달의 민족 주문. 살아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배달의 민족 규제가 주문.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시장은요. 배달의 민족 주문. 시장이 의도한 대로 배달의 민족 따라가 주되 주문. 왜곡이 일어날 배달의 경우에 민족 정부가 들어가서 주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시장이에요. 배달의 민족 지금 주문. 반대로 하죠. 정부가 배달의 왜곡을 민족 시켜. 주문. 그죠? 배달의 민족 시장 자체가 주문. 왜곡이 돼. 정부 정책에 배달의 따라서 계속 민족 왜곡이 된다. 주문. 완전히 정반대로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약점이 배달 어딜까? 완료하였습니다. 외환위기 때는 기업의 과다한 부채가 약점이었다. 지금 현재는요. 자영업자의 과다한 부채가 약점이 되지 않을까. 자영업자가 지금 소상공인까지 564만이라고 그래요. 좀 더 늘어나서 567만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디폴트를 선언하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 1.43%가 벌써 배달 디폴트를 완료하였습니다.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거예요. 돈 안 갚겠다 이거예요. 1.43%가 1.43%가 되면요 2만 8천 명에 가깝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요. 자영업자 대출이
194만 6,113명에게 대출이 지금 현재 나가 있습니다. 2018년 말 기준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90일 이상 연체된 사람이 27,917명이에요. 27,917명. 와우, 크잖아요. 엄청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위기로 다가올, 거기가 저는 큰 약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 약점이 자칫 트리거가 된다든가 한번 툭 건드려주면 지금 꼼짝 못할 것 같아. 아니, 이 상태로 가면요 점점 더 심화될 수가 있어요. 원래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장마다 마찰이 굉장히 심해요. 주유수당 포함해서 33%를 주고는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은 운영을 못하겠다고 지금 나자빠진 상태입니다. 나자빠진 상태. 예. 네. 그 정도로 어렵거든요. 죄송합니다. 손님이 와서 갑자기. 예. 진짜 최악으로 달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자영업자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고리가 터지기 전에, 약점이 터지기 전에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대안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게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가계부채가 저는 이제 2600조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2600조가 된다 그러면 1차적인 관점은 그런 것 같아요. 상환 능력에 비해서 빚이 너무 많다. 그죠? 취약 차주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상환 능력은 크지 않은데 응? 가계부채는 빚은 많이 받아가 있고, 이게 과거가 똑같잖아요. 기업 부채가 과도할 때하고 지금 차이점이 없습니다. 기업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은 배차되었습니다. 없는데 돈을 막 빌려서 여기저기서 빌려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로 발생을 했고, 예. 그래서 보면 전체 가계 대출자가 배차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1876만 명이랍니다. 그 중에서 취약차주, 그러니까 이게 채무불이행, 아유 난 돈 안 갚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차주가 저소득하고 저신용자 측이라고 보고 그러면 150만 명이다. 8%. 이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취약차주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5명 중에 1명 정도는요 연간 소득 중에 40%를 빚 갚는 데 쓴다고 해요. 예. 바로 이 부분에 정확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과연 그런데 그런 게 볼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로 이 취약차주가 150만 명이 되고 여기는 저소득 저신용자들이 많다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경제 규모에 비해서 가계 부채 규모가 너무 커요. 그 이유가 내가 들여봐서 빚 갚기에 바쁘다 이거예요. 내가 여유있게 돈을 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없어지고 너무 빚 갚는데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단기간에 어떤 처방으로 나올 수 있는 대책이 아닙니다. 그죠? 처방으로 못 나옵니다. 아니, 벌어들이는 것보다가 나가는 게 더 많은데, 부채가 더 많은데 이게 뭐 처방이라고 있겠습니까? 이 처방은요 단 하나예요. 정부가 경기를 부양시켜줘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 그거밖에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거밖에. 예. 세 번째는요, 이거는 꼭 제가 봐서는 뭐 약점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정부가 바라볼 때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계부채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전세부채라든가 또 개인사업자 대출이라든가 그리고 미지급 카드값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합해서 제대로 판단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라는 거는 이게 계산하는 게 굉장히 늦게 나와요. 그죠? 뭐 이번 달에 가계부채가 얼마다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이야기한 게 보면 오늘 벌써 2월 22일이죠. 그죠? 그런데 2018년 말에 가계부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작년 말에 한 달 반, 그죠? 한 달 보름이 넘었죠. 그러니까 막상 위기가 터지면 그 위기가 터진 걸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달 반 후에 정산을 해보니까 위기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모니터링을 굉장히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제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지 위기가 터졌을 때 대응을 배차되었습니다. 또 대책을 마련해서 정책을 폈을 때 그 정책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되고, 그래서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솔직히 그렇게 배차 취소되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가계부채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단순부채, 쉽게 말하면 1535조, 정확히는 1534조 6천억 원, 이것만 가계부채로 잡지를 말자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나. 사상 최대야. 사상 최대. 뭐 증가폭은 둔화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뭐 이게 GDP 규모로 봐서는 거의 100% 육박해요. 그죠? 그런데 이것만 봤을 때는 좀 너무 적게 본다, 좀 넓게 봐야 된다, 그래야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좀 넓게 보려고 그러면 전세부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대출, 개인 사업자 대출 봐야 되고요. 전세 대출은, 전세부채는 750조,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대출은 314조, 그 다음에 미지급 카드값 이거 한 17조 18조, 이렇게 보면 2600조, 이렇게 넓은 의미로 봐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위기가 났을 때 대응할 수 있고, 지금 대책을 세울 때도 1535조에다가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2600조에다가 놓고 정책을 배달 펼 수 있기 때문에 완료하였습니다. 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고, 실제로 보면 그러면 위기라는 게 어디서 오냐? 바로 약점에서 온다. IMF 외환위기 때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과도한 기업 부채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부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빚내서 장사한 거죠. 빚내서 빚잔치 한 거예요. 빚잔치. 그래서 IMF 외환위기가 온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쪽은 지금 빚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배달 완료하였습니다. 자영업자가 전체 규모가 뭐 아시겠지만 567만이나 돼요. 그 중에서 지금 저소득, 저신용자가 150만 가량 된다고 해요. 8%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약한 점에는 위기가 파고들어서 위기를 키우니까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약점 보강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상환 능력은 떨어지는데 부채는 큰 이 저신용, 저소득자, 취약차주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이 돼서 그들이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요, 경제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사실은 너무 과도한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다. 왜 그런가 하니, 실제 내가 벌어들이는 것보다가 지금 부채를 나가는 거, 그러니까 부채 속도가 증가하는 거, 이게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벌어들여도 부채는 자꾸 늘어나. 그러면 갭은, 부채는 계속 더 쌓여. 그럼 어느 날 뻥 터진단 말이에요.
총 가계부채 총량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해요. 그 장기적인 정책의 일환이 경기를 회복시킵니다. 경기를 회복시킵니다. 네. 그래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게끔 지금 소득주도의 성장이 엉망이라고 하잖아요. 솔직히 이거 빨리 바꿔야죠. 변죽만 울리지 말고 본질에 들어가서 최저임금 동결하고, 네.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1년으로 확대하고, 법인세 낮추고, 세제 혜택 많이 주고, 이렇게 친기업적인 정책을 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하여튼 간에 지금 자영업자들의 경기나 자영업자들의 대책은 그만큼 점점 어려워진다. 가계부채가 지금 말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를 줄이는 게 배차되었습니다. 규제를 통해서 묶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차피 저신용, 저소득자 입장에서는 그 규제하고 상관없다. 그래서 규제를 어느 정도 손을 봐서 부동산 시장도 돌아갈 수 있게끔 규제의 완화가 좀 필요하고요. 또한 지금 취약차주에 대한 어떤 분명한 대책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됩니다. 1153조에 1500 얼마였죠? 1515조인가요? 1535조. 1535조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2600조에 달하는 전체 가계부채, 넓은 의미의 가계부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좀 강화해야 된다.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다. 저는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발 금융위기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역사에 남을 거 아니에요. 역사에서 그렇게 평가할 거 아니에요. 와, 자영업자 때문에 또 경제위기 왔어. 자영업자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기업 때문이라고 해요. 기업 부채 때문에 IMF 위기 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영업자 때문에 왔다. 이런 오명을 남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네, 오늘도 벌써 9시 2분이네, 그죠? 9시 2분이네. 어우,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막 자영업 가계부채가 하도 막 신경 쓰여서 그런지 제대로 막 여러분들의 어떤 채팅도 안 보고 막 말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야, 참 장사하기 참 힘들어요. 우리 가게들이 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오늘이 불금입니다. 불금인데 우리 여기는 뭐 문정동 법조타는 불금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불금 보내시고 저녁에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은 또 배달 완료하였습니다. 푹 쉬십시오. 재충전을 푹 해야 됩니다. 물론 저는 이제 똑같이 365일 저는 가게를 열 생각이니까 또 이래야지 뭔가 성과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배차되었습니다. 2019년 2월 21일 목요일 경제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신지요? 바쁘시죠? 아마 날씨도 그렇고 모두가 많이 바빴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해강 원돌침대 흑침대님이네요. 네, 홍여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실패, 소득 격차 더 벌어졌다 이렇게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3대 경제 정책을 핵심적으로 추진했죠. 첫 번째는 이제 공정경제. 그 공정경제 기반 위에 소득 주도의 성장, 그리고 혁신 성장, 이렇게 세 가지를 축으로 경제 정책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소득 주도의 성장 자체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의 배차되었습니다. 소득 격차를 줄이겠다 하는 정책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많이 인상을 했고요. 또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가계에 씀씀이를 좀 더 줄여주자. 그래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자. 그렇게 시작을 한 정책인데 오히려 그 정책 자체가 소득 격차를 더 벌렸다고 합니다. 작년 4분기에 많이 차이가 났는데요. 소득은 이렇게 나눕니다.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이렇게요. 1분위는 하위 20%까지를 1분위라고 하고요. 2분위는 40%, 3분위는 중앙이죠, 그죠?